꽃가가 풍성한 계절 가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피부에 와닿는데요. 크고 튼실한 열매는 봄, 여름 수고한 농부의 한박 웃음이 더해져 탐스럽기까지 합니다. 9월은 민족의 명절, 한가위가 있는 달이죠. 1년 농사의 결실, 핵곡식과 과일을 조상님께 올리면서 근본에 보은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호천개벽과 상생의 소식을 들려주는 TV로 보는 월간개벽. 신시기천 5912년, 당군기원 4348년 9월호입니다. 순천도, 종지리. 천지의 도리를 따라야 한다는 뜻인데요. 상제님은 후천 가을에 사람이 따라야 할 천지의 변화 정신을 원시반본이라고 하셨습니다. 근원원, 시원시, 돌이킬 반, 근본본. 원시반본은 시원을 찾아 뿌리로 돌아간다, 근본을 바로잡는다라는 뜻인데요. 가을바람이 불면 줄기와 가지 끝까지 올라갔던 생명의 진액이 뿌리로 돌아가면서 초목이 열매를 맺죠. 이처럼 사람도 자신의 뿌리를 찾아 그 뿌리로 돌아갈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 조상이 뿌리에 해당된다면 자손은 열매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원시반본을 실천하는 첫 출발은 뿌리인 조상을 바르게 모시는 데 있습니다. 나아가 가을 개벽기에 인류가 돌아가야 할 원시반본의 마지막 목적지는 대우주의 통치자이신 상제님이십니다. 이 대우주 천체권 내에 만유의 생명체라 하는 것은 가을철에 가서 원시반본을 하는 것이다. 제가 제 모습을 찾는 것, 그것이 원시반본이다. 라고 하신 태상 종도사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상제님 진리는 묶어서 원시반본이다. 봄에 싹트고 여름철에 성장을 하고 가을에는 그 진액을 전부 거둬서 씨, 알갱이, 매듭을 짓는데 그것이 원시반본이다. 이 대우주 천체권 내에 만유의 생명체라 하는 것은 가을철에 가서 원시반본을 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제가 제 모습을 만들어 놓는다. 봄철에 콩을 심으면 가을철에 가서 도로 콩알갱이를 여물지 않는가. 제가 제 모습을 찾는 것, 그것이 원시반본이다. 지구년에서는 농부가 천지의 시간 질서에 적응을 하여 봄철이 되면 곡식, 씨 종자를 부리고 여름철에는 김을 매서 가꾸고 가을철에 천지에서 결실해주면 필요에 의해 추수를 한다. 이와 같이 우주년에서 가을철이 되면 옥황상제님이 사람 농사 지은 것을 추수하기 위해 꼭 오시게 되어 있다. 해서 이제 하추 교역기의 결실철이 되어서 인간 추수를 하기 위해 참 하나님이 사람 사는 세상에 내려오셨다. 셀 수 없이 많은 별들로 가득한 밤하늘. 형형색색의 다양한 동식물로 넘쳐나는 지구.
천지가 이렇게 수많은 생명을 길러내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천지도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지구 일련은 초목 농사 짓는 것이고 우주 일련은 사람 농사 짓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천지 부모가 이처럼 사람 농사를 짓는 이유는 사람이 천지의 이상세계를 건설하는 주체이자 가을 문화를 완성하는 주인공이기 때문인데요. 상제님께서는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 시대니라 라고 하시며 가을 천지의 성숙한 인간을 인존이라고 하셨습니다. 인존은 하늘 땅보다 더 존엄한 인간이라는 뜻인데요. 우주의 대이상향을 건설하는 천지의 대역자를 말합니다. 이 우주의 열매, 천지 1월의 열매는 인간이다. 인간은 천지 가을철에 들어가 우주의 열매인 성숙한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하신 종도사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우주의 전체 틀에서 보면 인생이란 우주의 원주인이신 상제님을 만나는 과정이다. 또 인간으로 오시는 상제님을 만나는 그때 태어난 삶. 이게 가장 멋진 인생이고 가장 위대한 인연을 맺는 인생이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하추 교역의 개벽기에 태어나서 인간으로 오시는 상제님 진리를 만난다. 얼마나 영광된 축복인가. 이 우주의 열매, 천지 1월의 열매는 인간이다. 인간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은 천지 가을철에 들어가 우주의 열매인 성숙한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 사는 것이다. 우주는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간다. 이 우주에는 미래적으로 나아가는 시간의 화살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인간은 우주의 봄철부터 여름철까지 태어나 성장을 한다. 그러다가 가을철이 되면 지구촌의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 오신 조화주 하나님의 열매 진리를 만나 도약을 한다. 우주적으로 도약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월간 개벽은 도은에도 신앙과 진리, 시사, 문화, 정보, 역사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9월호에 실린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01년 로봇 소년의 인간이 되고자 하는 여정을 그린 영화 AI가 방영된 적이 있죠. AI는 인공지능이란 뜻인데요. 지구촌 개벽 뉴스에서는 인간의 뇌에 도전하는 인공지능에 대해 알아봅니다. 사람의 지능을 모방한 기계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뜻하는 인공지능. 사람 두뇌 속에 뉴런이 하는 일련의 행동을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그대로 모방하는 것인데요. 근래인 컴퓨터가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딥러닝 기술이 등장하면서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딥러닝은 인공지능이 외부 데이터를 분석해 스스로 의미를 찾는 학습 과정을 말하는데요. 사진을 예로 들면 처음엔 밝기 정도만 구분하다가 다음 단계로 갈수록 점점 더 복잡한 형태를 구분하면서 사람 얼굴까지 스스로 알아내는 것이죠. 최근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거대 IT 기업이 투자를 크게 늘리면서 인공지능 기술 성장에 불을 지피고 있는데요. 구글은 이미 2012년 수많은 사진 속에서 고양이 사진을 골라낼 줄 아는 인공지능을 발표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지난해 3월엔 페이스북이 각기 다른 사진에서 사람을 식별해내는 기술을 공개하는 등 사람을 대신할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발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7월 27일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등 천여 명의 저명한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기술의 군사적 목적에 반대하는 서한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편리를 위해 개발되고 있는 인공지능. 하지만 인공지능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는 현실에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더 높은 차원의 정신 수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970, 80년대 일었던 중동 건설 붐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했는데요. 이때 사우디아라비아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주요 건설 시장 중 하나였던 나라죠. 지구촌 문화의 상생과 공존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세계 지역 문화 탐방. 이번 호에서는 난국이 처한 아랍의 부국 리비아를 만나봅니다. 지중해 면한 북아프리카 중앙부에 위치해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으로 이뤄진 리비아. 고대에는 마그레브 문화권과 이집트 문화권 사이에 위치한 지중해 무역 거점이었습니다. 또한 올리브, 포도, 밀, 보리 등 농산물을 로마에 공급하여 로마의 곡창지대로도 불렸는데요. 이는 오랜 세월 페니키아, 오스만 터키, 이탈리아 등의 식민지가 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후 리비아는 2차 세계대전에서 이탈리아가 패하면서 1951년 12월 연방 왕국으로 독립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왕정의 부패 만연과 리비아 정부의 친서구적인 태도는 사회적인 불안을 가중시켰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고 1969년 무아마르 알카다피 데이를 중심으로 한 청년 장교 그룹이 무혈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왕정을 폐지하고 리비아 아랍공화국을 선포합니다. 2010년 말 튀니지에서부터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시민혁명의 물결 아랍의 봄. 제스민 혁명이라 불리는 민주화 시위의 폭풍은 리비아에서도 불어닥쳤는데요. 이 여파로 2011년 카다피가 반군에 의해 사망하면서 그의 정권은 종식을 고하고 맙니다. 그러나 혁명 이후 가도 정부가 리비아 전국을 장악하지 못하면서 군벌들 간의 극심한 세력 다툼이 내전으로 이어졌는데요. 지금까지도 리비아의 정국 안정과 민주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인 IS가 세력을 신정하고 있어 리비아 내전 사태가 단기간에 정상화되기는 힘들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리비아인들의 생활을 지배하는 세계관은 모두 이슬람교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주민의 대부분은 수니파로, 개인 생활은 물론 정부 시체까지도 꾸란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를 맞아 이슬람주의 정신과 공동체 문화를 바탕으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리비아의 현재와 미래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현대 문명의 주요 에너지 자원, 원자력. 하지만 경미한 방사능 누출 사고도 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재난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의 제고를 위해 마련한 특별 기획 시리즈 재난과 안전. 제3의 불, 원자력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원자력 산업에 대한 비판이 높아졌는데요.
인류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원자력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큰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탈원전 바람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다시 원전을 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의 기술적 한계, 경제적 효율성, 환경 문제 등에 있어서 당장 원전을 대신할 만한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사용이 늘면서 중국, 인도, 러시아 등에서 활발하게 원전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원전 제로를 외치던 일본도 2년 만에 재가동을 앞두고 있고 프랑스도 원자력을 미래 산업으로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 6위의 원전 국가로서 그 위상이 높은데요.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원자로 중에서 한중일 3국이 운영하는 원자로가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한중일 3국의 원자로가 서해와 동해를 따라 매우 촘촘하게 밀집돼 있다는 것인데요. 중국에서 대형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흘 뒤면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 전역에 낙진이 떨어져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전 밀집도가 세계 1위인 우리나라는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방사능 연구소, 산업체, 병원 등에서 방사성 물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성 물질의 누출과 피폭사고 가능성을 인지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원자력 발전 사고, 더욱 깊은 관심과 철저한 안전 점검으로 원자력을 청정 에너지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증산도의 진리성전인 도전에는 천지공사와 관련된 수많은 역사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상제님 진리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 마련된 도전 인물열전. 비운의 천재, 용호대사 정북창에 대해 알아봅니다. 조선 단학의 비조라고 일컫는 북창정명. 중종 원년인 1506년에 태어난 그는 천지의 신령한 기운을 받고 태어나 곧바로 말을 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어릴 적에 산사에서 3일 동안 마음을 가라앉히며 성가의 육통법을 시험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가까이는 집안의 사소한 일부터 멀리는 산 너머 백리밖의 일까지도 통달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온갖 학문에 통했으며 외국어를 배우지 않고도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음률에 밝고 천문과 의학에도 조예가 깊은 그에게 종육품인 장학원 주부 겸 관상감과 해민서 교수를 제수할 정도였습니다. 그 후 포천 현감이 되었지만 임기가 차기도 전에 관직에서 물러나 세속과 인연을 끊고 산속에 운둔하며 지내게 되는데요. 이는 아버지 전순봉이 명종 1년인 1545년 의사사화를 일으켜 여러 선비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후 한양으로는 머리도 돌리기 싫어 드나드는 대문과 방 안의 창문을 모두 북쪽으로 낸 채 살았는데 북창이란 벼로도 이때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산속의 감옥 같은 곳에 가두고 선도 수련에 전념하던 그는 결국 세상을 뜨고 마는데요. 그의 나이 44세 되던 해였습니다. 경천 위지의 재주를 지녔지만 그 재주를 펼칠 기회를 얻지 못했던 정북창. 하지만 미래의 일을 훤히 예견했던 그는 궁을가를 지어 앞으로 닥칠 천지 대병국의 개벽 시절에 천하창생을 구제하는 도통궁자가 우리나라에 강세할 것을 알렸습니다. 장차 우리나라에 인류구원의 성천자가 출세하는 소식과 구원에 대한 열쇠를 후세 사람들에게 전해준 것이죠. 앞으로 벌어질 후천 대개벽의 실상과 상제님 강세 소식을 내다보고 천하창생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자 했던 정북창의 거룩한 삶과 사명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우리 역사의 참모습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어린이 국통맹 역사 시리즈 삼성조 이야기. 지난달에 이어 단군조선에 대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동아는 47대 단군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중 주요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3세의 흘달 단군이 단군 조선을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하늘에 수성, 금성, 화성, 토성, 목성 등 5별이 서쪽 하늘에 한 줄로 이어지는 신비한 광경이 벌어졌는데요. 이를 오성치루라고 합니다. 오늘날 천문학자들이 당시 오성치루 현상이 실제 있었다는 것을 밝혔는데요. 이처럼 단군 조선은 가장 먼저 하늘의 별들을 관측하고 기록했던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역사 시간의 8조 근법에 대해 들어보셨을 텐데요. 8가지를 금하는 8조 근법은 22세 색불로 단군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색불로 단군은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로 옮기고 나라의 제도를 고쳐 사만을 3조선으로 바꾸셨는데요. 조선의 제2왕조를 여시고 혼란한 나라를 수습하기 위해 8조 근법을 만드신 것입니다. 단군 조선 말에는 도읍을 장당경으로 옮기고 나라 이름을 대부여로 바꿨는데요. 이를 행하신 분이 44세 구물 단군입니다. 이때 나라의 제도도 바뀌어 단군께서 직접 통치하는 진조선뿐만 아니라 부단군이 다스리는 번조선과 막조선까지 군대를 가지게 됩니다. 단군 조선의 마지막 통치자는 47세 고열가 단군인데요. 2096년간 47분의 단군이 대대로 다스렸던 단군 조선은 이로써 막을 내리게 됩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역사 이야기, 어린이를 위한 역사 동화 삼성조 이야기. 아침 햇빛을 가장 먼저 받는 나라 단군 조선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는 상제님 대도진리와 우리의 참 역사를 전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증산도 주요 소식입니다. 지난 9월 6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새 문명이 비친 동방으로부터라는 주제로 개벽 문화 콘서트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것이 개벽이다, 개벽 실제 상황 등을 저술하시며 30여 년간 개벽 문화를 선도해 오신 안경정 종도사님은 후천 개벽과 다가올 상생의 새 문명에 대한 명확한 해답과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또한 잃어버린 인류 시험 문명의 참 모습과 한민족의 영성 문화, 태율주의 조화 세계 등 진리의 정수를 밝혀주셨습니다. 삼심상제님께 천제를 올린 제천성소, 참성단이 자리한 강화도.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강화도는 행촌 이암 선생이 단군세기를 지은 곳이기도 한데요. 9월 13일 한민족 시원 역사의 성지 강화도에서 환단고기 북콘서트가 열렸습니다. 환단고기 역주자이신 종도사님께서는 잃어버린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되찾고 인류의 원형 문화와 영성을 회복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유서 깊은 예향의 고장, 전주. 백제시대의 완산이라 부르기도 했던 지명에는 완전하고 온전한 고을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전주는 상제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집행하신 천지공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곳이기도 하죠. 이곳엔 우리의 참 역사를 알리며 민족의 뿌리 찾기에 정성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상제님 진리의 터전에서 역사 문화운동을 통해 상생과 구원의 대도를 펼치고 있는 전주 경원도장을 찾았습니다. 과거 후백제를 세운 견훤의 왕도수도이자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본향으로 조선 왕실의 뿌리인 전주. 도시 곳곳에 자리한 유적과 지명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요. 더욱이 전주는 증산 상제님의 천지공사 정신이 살아있는 성지입니다.
천지의 어머니 산인 전주 모악산 자락에는 미륵신앙의 본산인 금산사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진표율사가 후천 가을 개벽기에 고제 창생을 염원하며 도솔천의 천주이신 미륵불의 지상 강세를 예비하기 위해 금 미륵불상을 조성한 곳입니다. 상제님께서는 1871년 인간의 몸으로 강세하시기 전 모악산 금산사 미륵금상에 30년 동안 임했다고 밝혀주셨습니다. 백제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이며 증산상제님께서 억조창생을 위해 병든 천지를 뜯어 고쳐 천지공사를 행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숨결을 생생히 느낄 수 있는 전주. 하지만 오늘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뿌리 역사를 모른 채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산인들도 봄을 토템으로 했다는 건데 가을은 뿌리를 찾아 근본으로 돌아가는 원시반본의 계절이죠. 상제님께서는 후천 가을을 맞아 자신과 민족의 뿌리를 돌아보고 잘 모실 것을 당부하셨는데요. 대한의 참 역사를 밝히며 상제님의 무국대도를 실천하고 있는 전주 경원도장 성도님들을 만나봤습니다. 지난 7월 23일 정읍사 예술회관 대전시실. 이곳에선 광복 70주년을 맞아 동북아 문명의 뿌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진정한 광복, 대한 역사의 광복을 개막식에는 정읍시장 및 시의회 의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해 행사의 성공을 축원했는데요. 대한의 참된 역사와 문화를 되찾고자 뜻을 공감하는 시민들이 모여서 우리 역사와 문화를 회복하는 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 문화와 상제님 진리의 요람이 되어야 할 전주 전북 지역. 하지만 일제 강점기와 근대화를 거치며 생긴 우리 역사 문화에 대한 왜곡된 시선은 이곳이 성지임에도 불구하고 상제님 진리를 올바르게 볼 수 없게 만들었는데요. 미국은 그러면 어떻느냐? 미국도 똑같은 실정입니다. 부족 국가에서 결국은 중국의 식민지에서 삼국시대가 이제 만들어졌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 역사가 지금 해외에서 기술되고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이 점을 안타깝게 여긴 성도님들은 진리를 전하기에 앞서 역사 속에서 상제님을 바르게 인식시키고 상제 신앙을 복원하기 위해선 이런 문화 풍토부터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주 경원도장 성도님들은 역사 광복운동을 활발히 전개해온 대한사랑과 뜻을 모아 동북아 시원 문명전을 열게 된 것이죠. 이 지역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이제 상점 진리를 전하는 방법이 뭘까 고민했는데 결국은 누구나 한국인이기 때문에 우리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문화를 전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전북 작년 말부터 전북 지역에 이제 순회 전시회를 개최를 하는데요. 전북 지역 전체를 이제 순회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여기에 공감대를 이루고 우리 문화 역사 그리고 결국은 최종적인 상징인 문화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북아 시원 문명전에선 세계 4대 문명권보다 무려 2000년이나 앞선 인류의 시원 문명인 홍산 문화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홍산 문화는 고대의 한국인인 동이족의 문화로 밝혀져 더욱 주목받고 있죠. 전시회에선 1980년대 중국 내몽골 자치구 적봉시에서 발굴된 실제 옥기와 토기 유물이 전시돼 홍산 문화의 흔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민족 9,000년 역사 문화를 소개하는 사진 패널을 선보여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 실체를 알렸습니다. 비로자나 불상을 숨기느냐? 그 밑에는 백제 유도강 때 건너왔다, 어디에 건너왔다고 다 써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칭칭 감아가지고 저기를 하는 거예요.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행사를 진행하는 역사 해설사들의 설명을 들은 관람객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된 역사 왜곡에 분노하며 홍산 문화의 신비에 감탄했습니다. 나라가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100년 전에 조선이었다는 거예요. 뭐야? 상투 머리에 이게 저는 이렇게 동북아시아 문명전 오기 전까지 고조선 이전에 한국 역사가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사람들에게 죄송하고 앞으로 더 올바른 지식들을 많이 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뭐 동북공정 얘기라든가 임나일보면서 얘기를 그 근거를 얘기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해야 돼 그러면 아이들이 기존 세대들하고 달리 기성세대들하고 달리 우리가 해야죠라고 반응을 보이는 것이 참 기특하면서도 참 그 보람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난해 전주를 시작으로 완주, 장수, 김제, 고창 등 전북 각 지역에서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은 동북아 시원 문명전. 우리 역사를 사랑하는 각계 각층의 시민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단체 관람으로 더욱 성황을 이루었는데요. 그 열기에 힘입어 매주 특별 강좌도 열었다고 합니다. 오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사회에 나가서 역사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하고 역사를 보관하는데 일생을 바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말 그대로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돈이 많으면 그런 걸 합니까? 온전한 진리의 터전인 이곳에서 고대 역사 속의 상제 문화를 널리 알리고 역사 광복을 실천하고자 하는 성도님들의 열정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다양한 행사를 하며 숨가쁘게 달려온 전주 경원도장 성도님들. 행사를 함께하며 뜻을 같이 했던 몇몇 분들이 모여 성지순례 겸 백제 역사 문화 탐방을 마련했는데요. 상제님 천지공사의 현장과 동북아 시원 문명전을 하며 만났던 홍산 문화의 흔적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증산도 우리 성지순례와 또 이제 백제 역사문화 답사 오늘 기행 가이드를 제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제님을 지나간다는 것이 우리 증산도의 어떤 그런 안에만 포함되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인류가 지나온 역사 속에서 뭐 우리가 황국 배달 고조선 그 7,200년의 역사뿐만 아니라 고조선에서 북부여 해가지고 열국시대, 삼국시대라 해가지고 조선시대까지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런 신앙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쪽 전주 지역과 이쪽 전라도 그리고 오늘 가게 되는 부여 여기에는 어떤 그런 우리 역사에서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의 그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역사의 어떤 자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뭐 도심 한가운데서 만날 수 있는 상제님의 성지. 오늘의 첫 방문지는 과거 전주부성의 남문이었던 풍남문입니다. 3개 대권을 주재하여 천지 대신문을 여신 증산 상제님은 대원사를 내려오신 후 이곳에 올라 천지가 떠나갈 듯이 큰 소리로 남문을 열고 파루를 치니 계명산천이 밝아온다 하시며 노래하셨는데요.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풍남문의 역사는 이제 조선의 그 건국 과정에서 태조 이성계하고 연관된 이야기도 있고 여기 이제 풍남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은 상계님께서 1871년도에 이 조선 땅에 이 땅에 이제 인간으로 강세하셔가지고 인간의 삶을 다 체험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저기 모악산에 가면은 대원사 아시죠? 거기 이제 칠성각에서 상계님께서 1900 몇 년도죠? 도통을 하신 게? 네, 1901년 음력 몇 월 며칠입니까? 네, 그렇죠. 칠성절날 성도를 하시고 거기서 이제 무국 대도를 처음으로 여셔가지고
대도통을 하시고 그때 이제 창제님께서 성도를 하시고 금곡스님한테 하신 얘기가 뭐냐면은 이 천지가 네 천지냐 내 천지로다 하시면서 내가 바로 이렇게 이 우주를 다스리는 그런 주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오신 곳이 어디냐면 여기 이렇게 풍남문이에요. 풍남문 관련해 가지고 펴보시면은 도전 2편 12장 읽어보겠습니다. 상제님께서 새 옷으로 갈아입고 개헌사를 나서시니 갑자기 골짜기에 온갖 새와 짐승들이 모여들어 반기면서 무엇을 애원하는 듯 하거늘 너희들도 후천 회원을 구하느냐 하시니 금수들이 알아들은 듯이 머리를 숙이는지라. 전주 풍남문에 오르시어 천지가 떠나갈 듯이 큰 소리로 남문을 열고 하루를 치니 계명산천이 밝아온다 하며 노래하시니라. 말 그대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새로운 어떤 시대가 열린다. 기존의 시대가 이제 성자의 시대, 성인의 시대였으면은 지금부터는 이 순간부터는 이제 성부 하나님의 시대가 이 땅에 이제 실현이 된다. 이걸 갖다 이제 역사 속에 선언을 하시고 상제님께서 이제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유적지에서 상제님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성지순례가 주는 묘미 중 하나입니다. 그 상제님께서 처음으로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새 세상이 열리는 것을 선언하시는 곳에 와보니까 다시 이렇게 감회가 이렇게 새롭습니다. 상제님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었던 풍남문을 뒤로 하고 다음으로 향한 곳은 논산인데요. 온화한 미소를 머금은 관촉사 은진 미륵불이 있는 곳입니다. 지혜의 산, 반야산에 자리한 관촉사는 웅장한 규모는 아니지만 신성한 기운이 감돌았는데요. 산을 오르며 만난 해탈문은 이곳만의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밖에서 볼 때 해탈문 보세요. 딱 보면은 되게 높이가 낮잖아요. 저기를 지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고개를 숙여야 돼요. 자기를 이렇게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 들어갈 때 마음의 자세를 이렇게 낮추게끔 겸손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원이다. 우리는 이 문을 통과하는 순간 원으로 돌아간다. 분리된 나무가 아니라 대원의 경지로 돌아간다. 대원의 경지로. 만법은 귀란다. 그렇죠, 그렇죠. 만법이. 은직미륵에는 재미있는 설화가 내려오고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인 고려 광종 19년 968년 이곳 은진 땅에 문득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나면서 큰 바위가 솟아났다고 합니다. 당시 고려 왕권의 기반을 다지던 광종은 이 바위로 불상을 조성할 것을 명했다는데요. 처음 조성될 때도 어린아이가 여기에 등장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저걸 마지막에 올려야 되는데 저 순간에도 등장하는 게 너무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는 거기서 힌트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에서 속세에서 불도의 세계에서 얘기하는 게 미륵님의 제자는 초립동이다. 미륵님의 제자는 초립동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떤 역도의 얘기로 얘기를 하면 강도수, 감방, 강소남이잖아요. 어린아이, 청년, 젊은이 그런 어떤 정신이 여기에 이제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딱딱한 형식을 벗어던진 은진미륵. 우람한 크기의 머리에 비해 앙증맞은 손과 발가락을 내놓은 모습으로 영락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미륵불상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요. 예로부터 미륵불의 제자는 초립동이라는 말이 전설로 내려옵니다. 성부 하느님의 시대를 여는 진리 주인공은 어린아이와 같이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간토수의 정신을 표상하며 미륵불의 대도를 펼친다는 뜻인데요. 상제님의 강세와 후천 개벽의 원리를 밝히신 김일부 대성사님께서 이곳 은진미륵을 자주 찾아 지극 정성으로 기도를 올리며
당내의 미륵이 펼칠 용환학원을 염원하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은진미륵이라는 데를 처음 와봤었죠. 근데 그때하고는 지금 감회가 많이 다른데 상계님께서 미륵으로 오셨었으니까 그렇게 여기 와서 보니까 새로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상계님. 전주에 왔었는데 어릴 때는 뭐 풍남문이라든가 지나치면서 많이 봤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깊은 뜻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근데 여기가 그렇게 상계님께서 공사를 많이 보신 곳이고 그렇게 중요한 곳에 내가 태어났다는 게 너무 나는 감명스럽고 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솔직히. 천년의 풍상을 겪어온 은진미륵 앞에서 후천 선경 건설의 기초 동량이 될 것을 다짐한 성도님들은 다음을 기약하며 백제 역사 탐방의 여정에 올랐습니다. 동북아 시원 문명전을 통해 소개됐던 홍산 문화의 유물과 유적을 우리 땅에서 확인하기 위해 떠난 역사 문화 탐방. 홍산 문명의 문화 양식은 고조선으로 계승되었으며 다시 고구려, 백제, 신라로 이어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백제의 미는 간결하고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미적인 완결성이 궁극에 도달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엔 백제 문화유적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적으로 등재돼 그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백제 역사 탐방에서 찾은 곳은 그 중에서도 백제 문화의 종착지라 할 수 있는 부여입니다. 538년 백제는 제26대 성왕 때 도읍을 웅진에서 사비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었는데요. 백제의 정체성, 뿌리가 고조선을 계승한 부여임을 밝힌 것입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백제 후기의 무덤인 능산리 고분군인데요. 산 중턱 너른 곳에 자리한 이곳은 백제의 찬란했던 역사를 대변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가운데에 위치한 동하총은 벽화가 발견되어 더욱 유명한데요. 사방 벽에는 사신도가 그려져 있고 천장에는 연꽃이 그려져 있어 이 고분들이 왕릉임을 짐작케 합니다. 용을 사는 그림을 그리는 데는 언제나 물방울이 맺힐 수 있는 편마음에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 생물이 사는 환경과 일치를 시켰던 거죠. 그런 예술혼이 내재되어 있었다는 것도 이런 사신도의 벽화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옆에 지금 기다란하게 표지가 있는 데가 금동태 향로가 출토되었던 곳이고요. 그리고 맨 밑에 물속에서부터 맨 위에 봉황, 하늘을 상징하는 음양과 불교, 유교, 도교의 전반적인 내용을 모아서 아버지가 선사문화부터 종교문화에 이르기까지 백제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그 중에서도 우리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옥으로 만든 귀고리와 목걸이였는데요. 홍산 문화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옥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옥인데 무령왕릉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무령왕릉에서. 옥기 문명이라고 하는 게 그 가장 뿌리가 되는 게 홍산 문명이잖아요. 홍산 문명에서 이 옥의 문명이 이렇게 나오게 옥기 시대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런 형태의 똑같은 디자인의 옥이 아까 저기 9번 옥이라든지 이런 형태에서 이제 그런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 다 청동. 이 밖에도 홍산 문화에서 제기로 사용했던 삼조끼를 이곳에서 찾을 수 있었던 것도 큰 수확이었는데요. 저것도 제기예요. 제기인데 저게 다리가 몇 개인지 보세요. 네. 삼순 문화예요. 저게 삼순 문화가 일본과 주변 나라의 문화를 전수할 만큼 선진 문화를 자랑했던 백제. 이를 잘 나타내주는 것이 백제 문화의 백미라 할 수 있는 백제 금동 용봉 대향로입니다.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출토된 향로는
하늘로 승천하는 용과 세상을 굽어보는 봉황이 서로 어우러져 신선 세계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이는 홍산 문화의 용봉 문화가 백제에 그대로 전해져 찬란히 꽃피웠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기에는 우리의 신교 문화가 그대로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봉황은 불을 다스리는 하늘의 영물이기 때문에 가장 위에 있는 것이고, 용은 불을 다스리는 가장 천상의 용물이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용과 봉황이 일체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용과 봉황의 문화에 대해서 용 문화에 대한 주권을 누가 자기의 소유권이라고 주장을 했었냐면 중국이 용 문화는 자기들 문화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홍산 문화 유적에서 그거보다 1600년 더 앞선 7600년 된 용의 유적이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용 문화의 근원도 중국이 아니라 우리 고대 한민족, 고대 한국인이 우리 동이족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봉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청와대에 가면은 봉황 문양을 쓰고 있잖아요. 대통령의 상징으로 쓰고 있는 것이고, 상제님을 느낄 수 있는 실제 유물, 역사, 유적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홍산 문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상제님 문화인데, 상제님을 모셨던 그때 당시 문화. 왜냐하면 홍산 문화가 옥기 문화고, 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어떤 조화, 그걸 이제 뜻하는 게 이 옥인데, 그 홍산 문명의 정신을 중국이 아닌 우리 민족이 그대로 개성해가지고 여기 이 백제 지역의 문화 유적에서도 이런 게 그대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살펴보게 되면서 답사를 하면서 상제님에 대한 문화가 우리가 삼국시대까지도 계속 이렇게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어디냐, 상제님 문화를 회복하고 상제님 신앙을 더 이렇게 굳건히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상제님 신앙을 더 굳건히 하게 되고, 지형을 보면서 실제 어떤 신구를 보면서 고전의 석구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새겨지듯이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잘 저기 봤고요. 가끔 이렇게 성교순례를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제님의 천지공사 현장을 느낄 수 있었던 성지순례. 빛나는 홍산 문화의 자취를 느낄 수 있는 백제의 역사 탐방. 상제님 대도진리를 전하며 대한 역사 광복운동에 열정을 다하고 있는 전주 경원도장 성도님들의 바람대로 전북 지역 도민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되찾고 나아가 역사 속에 실제하는 상제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가 넘쳐나는 요즘. 정보를 선택하는 방법도 다양한데요. 독서의 계절, 가을. 마음을 울리는 시집이나 책을 읽으면서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는 건 어떨까요? TV로 보는 월간 개벽 9월호. 여기서 인사드립니다.